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순 강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시간제 공무원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전일제 근무는 불가능한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전일제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면요. 그것의 절반이에요. 하루에 4시간, 한 주에 2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맞게 보수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사항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정년이 보장이 되고요. 승진 기회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연금 부분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과 직렬별로 과목이 동일하니까 준비를 하시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두 학생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로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제도잖아요. 두 분 주변엔 아직은 없죠. 규리 씨 어때요? 규리 씨 어때요? 뭐 제 주변에는 딱히 그런 걸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래요. 되게 그 육아나 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주변에는 그냥 다 전일제 공무원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죠. 네. 근데 나중에는 뭐 좀 나이가 들고 육아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굉장히 네.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특히 말을 들려요. 여성분들한테 그렇죠. 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슬 씨는 어때요? 네, 저도 재취업하시려는 중장년층이나 이제 경력 단절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은 아직은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좀 리스크가 커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국민연금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쪽에서도 그렇고 좀 불안정할 것 같은 그래요. 근데 경단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슬 씨? 경력 단절력. 그렇죠.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육아와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싶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좋은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혹시 상황이 그러신 분들은 또 좋은 제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도 알찬 사회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치 구조론,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기본권, 두 번째 통치 구조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여기가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하고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치구조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국회가 있어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는데 행정부와 사법부의 출제 포인트는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로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여러분들과 통치구조론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는 표현보다는 간략하게라는 표현이 맞고요.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점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 쪽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의장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출제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그래서 국회의원은 두 가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 면책특권은 회기 중에 직무상 행한 표결과 발언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표결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결도 있고요. 발언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우리가 현행범이 아닌 한 우리가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은 이 면책 특권은 영원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회기가 끝나거나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일시적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 기관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의장단, 그 다음에 위원회,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됐던 게 뭐냐면 이 국회위원회에서 출제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위원회나 교섭단체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거. 그 다음에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정당 혹은 정당 간 연합도 상관이 없고요. 20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먼저 그곳을 중심으로 일정을 짭니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은 첫 번째 효율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효율성, 국회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찰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게 일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었다라는 거고 특별위원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구공무원이니까 상임위원회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별위원회를 기억을 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국회의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한 파트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내용보다는 항상 구분을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국회 권한에는 우리가 입법, 제정, 헌법기관 구성, 국정감시 및 통제, 국회 자율징계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입법에서 다 나오게 되죠.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재개정. 헌법은 있는 거니까 제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정은 우리가 조세와 세금과 관련이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헌법기관 구성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것은 헌법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어우러져야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걸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것도 시사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올 때 당시에 이제 대법관이 있어요. 대법관. 그 대법관을 어느 계열, 그 당시에 새누리당 계열의 사람이 가느냐, 공안검사 출신이 대법관이 되느냐에 마느냐의 그 시사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규리 학생, 대법관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고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높은 분들은 뽑힙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장관이에요. 장관은 인사청문위원회, 인사청문을 받긴 하지만 강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고요.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장관과 비슷하게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가 비전문가로서 수험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다만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장도 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서 호선으로 뽑는다. 상호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의 동의가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국정감시 및 통제는 우리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국정감사와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국정감시 및 통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다? 입법에 관련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국회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 물론 좋아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정족수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 국회의원 중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따져보면 첫 번째 저기에서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몇 명? 10명입니다. 10명. 10명 이상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부 형태론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면 참 좋겠어요. 기억나셨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형적이니까 미국과 영국으로 나누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넘어가고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혹은 직권 상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은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재량권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상임위원회를 갔다 상임위원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단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원칙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들어가지만 뭐 그렇게 많이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제 본회의예요. 본회의. 자, 이제 본회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일반 법률안이 나오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포를 하십니다. 공포. 그래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고 효력은 20일 이후에 발생을 해요. 자, 요게 이제 가장 노멀한 편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환부 거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 박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면 다시 쭉 넘어오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제2결 종족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3분의 2라고 문제가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그냥 3분의 2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제2결 시에는 5일이에요. 근데 요 두 가지의 일은 구국공무원에서 잘 안 나와요. 자, 근데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고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나옴 X 이러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제2결을 했어요. 그럼 제2결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죠. 그럼 통과가 됐을 때 그 법의 효력은 즉시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2결 됐어? 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네? 그러니까 바로 공포되면 즉시 아니고 여전히 20일 이후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발의하고 10명, 두 번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제2결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물론 제적위원과 찬성을 다 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효력은 20일 이후에 발생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저는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땐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했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갔어요. 헌법 개정으로 갔는데 헌법에서는 이제는 뭐냐면 제안이 제적위원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래서 20일 공고는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3분의 2가 있죠. 3분의 2. 이 3분의 2가 국회의 의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정족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명. 10명이 뭐냐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분의 1이 있습니다. 제적위원 4분의 1, 그것은 임시회를 열 수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일반 종족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는 재의결 종족수. 물론 제적위원 2분의 1, 출석한 사람의 찬성의 3분의 2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만 나오면 헌법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3분의 2는 헌법을 의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정도의 정족수는 여러분들이 잘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의 정족수는 어떻게 됐냐. 그런 걸 공무원에서 내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좀 원론에 충실하는 게 훨씬 더 공무원 공부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투표를 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공포가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은. 그래서 헌법에서 기억할 사항은 우리가 제한의 정족수, 그리고 의결의 정족수, 그리고 효력 발생의 정족수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구분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다만 아까 살짝 빼먹고 간 게 있는 게 우리가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행사하면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는 안 되고 전체 거부만 가능하다 정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이 항상 딱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기 싫은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시고 그 나중에 그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잘했다라는 느낌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거죠.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게 뭐겠어요? 위원회겠죠. 위원회. 국회의장 보내기 전에 위원회. 기억은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올리기 전에 거치는 거잖아요. 왜 거치겠어요? 쌀데기 없는 거 버리려고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 가결할 수 있다. 수정 가결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게 본회의 역할이니까요. 세 번째, 일반 법률안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고요. 네 번째, 국회의장 기억에서 폐기된 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해서 폐기된 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넘어온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족수 정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죠. 국무총리라는 게 뭐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헌법기관을 구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국정감시 통제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부를 안 했지만 행정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무회의하고 감사원 정도가 굉장히 잘 출제되니까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심급제도.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항소, 상고는 판결이고요. 항고, 재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이니까 그 심급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을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뤄주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 출제는 뭐냐면 청구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청구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족수는 어떠하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보다 용어의 정리만 간단하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판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판서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방법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법률의 심판이잖아요. 위헌법률 심판. 헌법에 어긋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합헌이나 위헌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급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법원이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당해산 심판은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당연히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이 탄핵의 대상이고요. 국회의원은 제명의 대상입니다. 제명의 대상. 3분의 2 이상이 얘를 자르자 그러면 잘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간에 여기에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국가기관 간이고 요거는 국회에서 하는 거였고 헌법소원은 이제 국민이 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족수는 대부분이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사법부 3명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국회의 동의가 대통령의 임명,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족수는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이거 아니에요. 그죠? 각하 그거 아니고 각하는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 심리를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기각은 패배고 인용은 승리예요. 요건을 갖추고 승리하면 인용, 요건을 갖추고 패배하면 기각이다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되고요. 딱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억나요?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 중에서 중선거구인 게 뭐라고요? 기초의원 선거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 뭐가 있다? 권한쟁의 심판만 7명 이상의 과반수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족수는 이게 좀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법원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구조를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국민,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그 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법원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합니다.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헌재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주면 위헌법률 심판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개인이 제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됩니다. 선생님, 위헌법률 심판구와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급이에요. 문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고?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뭐라고요?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그 단어만 찾으면 돼요.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예시 판례 우리 외우는 거 아니야. 이제 7급하거나 행시 고시급 준비하신 분은 외워야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뭔가 법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그 문장이 있을 것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고요. 물론 재판의 전제가 된 때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 구제 수단을 거친 후에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국가기관에 의한 거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구제 수단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에 나오는 것이
그 법원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출제가 많이 내는 것은 뭐다?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정 헌법소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정족수와 청구 주체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예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헌법소원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국가기관에 의한 그죠?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이 침해됐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거쳐야 되느냐 이거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의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 민사재판이 민사재판이죠. 두 번째,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용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지금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교도소가 침해한 것이니 정답은 2번 헌법소원이 됩니다. 3번,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민사겠죠. 네 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뭐 잘한 거죠. 뭐 이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5번,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라는 건 형사재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정도인데 특히 이 정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의 종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뤄주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으시려면 특히 국회 쪽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시간제 일자리가 선진국에서는 민간 기업까지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까지 확산이 돼서 육아와 일 그리고 학업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뭐 처우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별이 없이 주어져야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1% 이상을 일단 시간제 공무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 이상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들으신 수업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고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